자, 여러분의 세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일본에 대해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일본은 조화를 중요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룰을 지키려 하는 등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폐를 끼치지 마라, 메와코 카게루나라는 말에는 집단 안에서 개인의 행동이 규정되고 제한되는 집단적 성향이 크게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 끼치지 않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예시로 2018년에는 취재를 위해 떠난 시리아에서 무장 조직에게 납치돼 3년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나 귀국한 기자가 일본 입국 후 기자회견에서 자신으로 인해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 폐를 끼치게 되어 죄송하다. 분쟁 지역에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자업자득이다 라며 거듭 사죄하는 일이 있었고 2019년에는 농림수산성 전 차관이 폭력적인 은둔형 외톨이 성향을 보이는 아들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우려해 아들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이 다소 극단적인 예시이기는 하지만 각 사건에서 두 사람이 자신, 가족의 안위와 타인에게 폐 끼치지 않기의 기로에서 후자를 우선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본인들이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유와 일본 사회가 집단의 존속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집단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질문자가 일본인들은 집단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확인을 해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은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를 놓고 봤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들을 보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아주 뼛속까지도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표면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혼밥을 한다던가 레스토랑에서 이제 혼자 밥을 먹는 모습, 이런 게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인데, 일본 사회에서는 요즘은 뭐 한국에서도 혼자 밥을 먹는 거는 뭐 흔히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조금 덜하죠, 그렇죠?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일본은 일찍이 혼자서 밥을 먹는 그런 모습들을 뭐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일본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그들의 패션을 보면은 그래요.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이 강한 그런 패션을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뭐 시내 대로변을 활보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일본 사람들은 참 개성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이나 그런 태도들이 다 사실은 너무나도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런 부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패션 같은 경우에도 일본인은 절대로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들 앞에서는 뭐 그렇게 개성이 강한 조금 눈에 띄는 독특한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닐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 자기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나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동네라든지 이런 곳에서까지 그렇게 그냥 개성이 강한 독특한 그런 복장이나 뭐 이런 태도나 이런 걸 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도 인식을 하고 의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다른 어떤 곳,
그런 곳에 가서는 그런 자기가 표출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껏 표출을 할지 모르지만 자기를 알고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거의 뭐 그렇게 안 해.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다른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졌다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쉽죠.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는 행동들이지 그 일반적인 그런 행동들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 평소에 그 자기 생활 공간 안에서 하는 그런 행동들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혼자 밥을 먹는 그런 습관도 사실은 그 일본이 다른 사람 행동의 기준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자기 자신의 행동의 기준을 나한테 두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두기 때문에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타인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또 내가 너무 배려를 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 협의가 굉장히 어려워요. 타인하고 뭔가 함께하는 협의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제 같이 뭐 밥을 먹으러 간다고 칩시다. 식사를 하러 갈 때 다른 사람이랑 함께 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언제 갈 건지, 어디로 갈 건지, 가서는 뭘 먹을 건지, 또 누구누구 같이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타협을 통해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결정의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상대방이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똑같은 일본인이다 보니까 한쪽이 그냥 받아들이는 쪽이라면 뭐 결정이 쉬워지겠지만 똑같은 일본인이다 보니까 서로 상대를 배려해요. 서로 상대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뭘 먹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어도 이런 얘기는 하죠. 자기 의견은 이제 그 표현을 하죠. 나는 오늘 아침에 뭐 면을 먹었기 때문에 점심엔 밥을 먹고 싶어라든지 뭐 한식이 좋아라든지 이런 그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내가 이러면 나의 이런 표현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닐까? 너무 내 그걸 신경 쓰는 게 아닐까? 그런 배려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내놓지를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일본인들 친구들이랑 제일 결정하기 힘든 게 오늘 점심에 뭐 먹으러 가지? 어디로 가지? 뭐 이런 거였어요. 결정이 안 나요. 누군가가 한 사람 딱 이제 그 조금 튀는 아니면 좀 이지매를 당할 만한 그런 튀는 사람이 야 이쪽으로 가자. 그게 이제 그 리더가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조금만 그 친구들 간에도 그래서 그런 사람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제 그런 게 타협이 안 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좀 바쁜 가운데 그런 시간도 뭐 이렇게 점심 시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바쁜 시간 가운데 그런 걸 다 의논을 하고 타협을 해서 결정을 하자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에이 그냥 혼자 차라리 가서 혼자 밥을 먹는 게 낫지. 그래서 생긴 현상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혼자 밥을 먹는 혼밥을 하는 그런 그 현상들은 그래서 그런 게 우리들 눈에는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비춰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인은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그런 행동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집단주의적인 그런 그 인식, 의식 그런 성향들에서부터 파생되어 온 그런 하나의 부분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왜 이렇게 강하게 띄게 되었느냐? 근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나요? 그 무가 사회에서 그 무사 계급이 갖는 그런 그 어떤 룰도 있지만 그 무가 사회에서 그들의 그 경계 구역이 그들이 집단이라고 했던 게 결국은 이해예요. 이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어느 한 그 다이묘를 중심으로 해서 뭐라 그랬죠? 그 휘하에 있는 식솔들. 그래서
요렇게 그 무라라는 그 과거에 일본에 무라샤카이라는 말이 있었죠. 무라샤카이. 이거는 무라 사회라고 해서 무라라는 거는 하나의 동네를 뜻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의 그 조직을 이루는 그런 사회를 꾸려가던 사람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무라 안에서 그 자기의 조직 안에서 그 조직의 리더에 의해서 그 조직이 움직여지지 조직을 벗어나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직에서 벗어나서 그럼 다른 조직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조직에서는 이미 다 그 어떤 A라는 조직에서 배척이 되어져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B라는 조직에서도 이 사람을 그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조직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조직 안에서 나의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조직의 개인이 희생을 해야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그 임무를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집단, 그 사회의 이익을 더 먼저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그 생활 속 그런 것들을 쭉 오랫동안 그런 조직 안에서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집단이 잘 돼야 그 안에 구성원도 잘 될 수 있다. 집단이 잘 돼야 내가 그 집단 안의 구성원이면 나도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단이 먼저 성공을 해야 집단이 먼저 안정이 되어야 나의 성공도 나의 안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들이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어떤 습성으로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섬나라이기 때문에 제한된 영역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파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제한된 공간, 제한된 영역 안에서 서로의 어떤 그런 룰이라든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런 거를 자꾸 그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하다 보면 서로 갈등과 분열과 그 다음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자기들이 속해 있는 조직, 집단을 우선시해야 되고 집단 충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어떤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 또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설들 중에 그들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공간, 그런 영역,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무가 사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습성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들을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들로 만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 사회는 여러분.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나요?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아직도 한국 사회도 물론 무가 사회는 아니었고 무가 중심 사회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아무튼 한국도 이 협소한 그런 영역 안에서 물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지금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쪽이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단주의적인 성향에서 아주 벗어나 있다라고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그 개인주의 자기 자신이 개인주의적이다 아니면 난 집단주의적이다 이런 게 좀 판단이 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본인들의 보여지는 그런 이런 성향과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유학 중인 친구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교육과 관련된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일본의 교육 제도가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인지하였고 그 중에서도 관심이 갔던 부분은 제가 타 수업에서 들은 바 있던 중고교 일관제, 소위 말해 에스컬레이터식 교육입니다. 중고 일관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사실상 하나로 쳐서 6년제 학교와 같이 운영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학교가 명문 사립학교
명문 사립학교이며 이르면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같은 재단의 명문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식 교육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외부 학생이 중간에 이러한 일관제 학교로의 입학이 어렵다는 점에서 치열한 입시 경쟁의 부정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일부 중산층 이상의 부유층 자녀들, 유명인들의 자녀들이 이를 이용해 보다 순탄하게 명문대에 입학하고 계속해서 그들 내에서 인맥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현상에 대해 결국 그들만의 리그인 것이 아니냐며 이는 계급의 고착화를 강화한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또한 학력사회로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일본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만 특히 일본에서 이런 에스컬레이터식 교육이 등장하고 성장한 배경은 무엇인지, 현재 이러한 부정적 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일본의 교육제도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중고교 일관제 학교가 중고교 일관제 학교는 일본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특수학교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는 중고 일관교는 없죠. 근데 일본에서 과거에 왜 중고 일관제를 만들었느냐면 진로의 전문성 때문이에요. 진로의 전문성. 이 아이는 이런 진로를 이제 택할 건데, 이런 직업을 가질 건데,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준비를 하는 것보다 미리 중학교 때부터 그 교육 내용을 연계된 교육 내용으로 가르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도로 중고교 일관제 학교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에스컬레이터식 교육하고 아주 연관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에스컬레이터식 교육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중고교 일관제와 에스컬레이터식 교육을 조금 이해하는데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고교 일관제가 글쎄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일본은 입시 경쟁이 얘기가 여기서도 이제 나왔지만, 일본은 누구나 입시 경쟁이 치열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입시 경쟁이 아주 치열한 건 사실인데, 그 입시 경쟁의 치열함의 대열에 누구나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 한 학교의 1등부터 꼴등까지 누구나 다, 아주 지극히 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입시 경쟁에 속해 있어요. 입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일본은 초등학교 졸업, 거의 중학교 때쯤 되면, 중학교 입학할 때쯤 아니면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이 아이는 공부를 계속 상위 학교에 진학을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할 아이인지 아닌지 자타가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나는 그냥 무난하게 끝까지 공부에는 좀 취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무난하게 고등학교 졸업해서 전문대학이나 내 직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진학을 해서, 꼭 명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대학에 진학을 해서 내 직업하고 연관된 그런 공부를 하겠다 하면, 굳이 공부를 잘하지 않고도 자기 적성, 자기 직업, 진로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택해요. 그래서 꼭 상위권의 그런 레벨의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입시 경쟁은, 말하자면 입시 경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지, 학생이면 모두 다 입시 경쟁에 들어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면 이제 그냥 공립학교로 갈 건지 사립학교로 갈 건지, 사립학교로 갈 거면 공부를 좀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할 사람들은 시험을 봐서 사립중학교에 들어가요. 또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나는 공부를 이제 더 하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필요하다 공부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시험을 봐서
말고 사립 고등학교로 들어가요. 나머지는 그냥 이제 공부는 그 조금 나하고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공립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얘가 명문대학을 그 겨냥을 해서 명문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경쟁을 해야 되는 아이인지 아닌지가 좀 구분이 돼요. 누구나 다 입시 경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에스컬레이터식 교육이라는 거, 그래서 중고교 일관제는 사실은 그런 그 진로의 전문성 이런 걸 좀 목표로 해서 그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할 때 그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준비 과정이 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그런 그 준비 과정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고, 에스컬레이터식 교육은 그야말로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서 명문 유치원부터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입시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그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추천제가 등장하게 돼요, 일본에. 추천제라는 건 그 학교에서 추천서를 써주면 그 추천서에 의해서 30% 정도 좀 그 유리하게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뭐 케이오 대학이다. 그럼 케이오 고등학교에 나온 그 학생들이 케이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천서를 받죠. 그럼 그 추천서가 한 30% 정도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천서 제도로 인해서 그 30% 유리하게 상위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 에스컬레이터식 교육 이런 게 이제 그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얘를 개요 대학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 개요 뭐그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 거죠. 개요 유치원에서 이 초등학교도 사립이에요. 소학교라고 하는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개요라는 사립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개요 유치원을 나오면 유리해지는 거예요. 30%그 추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요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은 개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개요 유치원에 시험을 보고 들어가고, 또 개요 유치원에서는 뭐 그 개요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그래서 이제 그 30% 추천제가 30% 유리하게 그 점수를 받는 거죠. 이제 그 추천서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입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있어서 예를 들어 유치원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과목 같은 걸 보면 그 2살짜리 3살짜리들이 무슨 시험을 뭐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뭐 시험 보는 광경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저는 일본에서 유치원에서 실습을 한 적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직접 보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어 봐라. 뭐 엄마 이름이 뭐냐, 아빠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뭐 숫자, 뭐 1 더하기 2는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무난히 통과를 하면 개요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고, 유치원에서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진학을 한다고 해서 이제 에스컬레이터식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 뭐랄까 효율적인 입시 제도를 그 뭐 감소시키거나 입시의 경쟁률 그런 치열한 입시 경쟁을 뭐 좀 잠식시키거나 이런 데는 그다지 그렇게 도움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에스컬레이터식 교육 이런 것도 그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그런 입시 경쟁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입시 경쟁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런 그 양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추천제 입학으로 인해서 입시 그 에스컬레이터식 교육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 제도는 우리나라랑 물론 비슷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다음에 대학교.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이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중고교 일관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도 우리나라는 이들이 얘기하는 전문대학, 일본에서 얘기하는 전문대학은 명문대학 못지않게 입학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수준이 높은 그런 대학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얘는 혹시 공부를 못했나? 뭐 거기밖에 갈 수 없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일본에서 전문대학이라고 하면 정말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는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전문대학이에요. 그래서 일반 대학교보다 결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전문대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전문대학도 있고 또 단기대학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 제도, 교육 제도라든지 또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다는 게 일본 교육 제도나 일본 교육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나 뭐 그런 거라고 일본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일본의 교육 제도뿐만이 아니라 그 644, 6334제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미국의 교육 제도를 이제 들여오면서 비슷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또 뭐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제도가 같다고 해서 교육 내용이 같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다르고 또 그 교육을 뭐 선택할 수 있는, 진학을 하면서 교육의 어떤 양질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나라보다 많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없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더 질문이 있으면 사실 일본은 교육국가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일본이 교육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얼마나 그 일본 사회에서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일본의 그 교육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그런 뭐 감시 감독 이런 것들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뭐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교육국가다라고 할 정도로 비중을 크게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고교 일관제, 또 에스컬레이터식 교육, 또 이런 것, 또 무슨 대학의 그 다음에 다양성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일본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어요. 자, 이번이 질문 4개 질문까지 답을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